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사법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 앞서 내란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 앞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나라 기자, 오늘 선고가 몇 시에 진행됩니까?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법원 앞에는 경찰 차벽이 설치돼 통행이 제한되고 있고 시위대와 유튜버들도 조금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국민 계몽을 위한 통치 행위였다며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선고는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유와 양형 사유를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선고 전 과정은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가운데 형량이 결정됩니다. 선고가 이뤄지는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기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선고가 이뤄진 법정이기도 합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에서 12.3 배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경 수뇌부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재판에서는 주요 임무 종사자에게 징역 7년형 등이 선고됐는데 이번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가담 혐의자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에 이어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몸처럼 움직였고 범행 전반을 지배 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기간 내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었단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옹호해왔습니다. 김 전 장관 측근이자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관련 지시를 받고 국회 통제나 체포조 동원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당시 군경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단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선고 결과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과거 12.12 군사반란과 관련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낼 대국민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이른바 절윤을 선언할지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6월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오늘 선고 결과가 전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당 대표로서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메시지 형식과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관심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입니다. 내란 재판 선고 결과와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100여일 앞둔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이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보수 정당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아젠다의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 상황에 대해 당 안팎에서 잇따라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서 메시지 수위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국민 명령을 확인했다며 비상 입법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24일부터 3월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후 3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제발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망국적 폐악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내란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늘 판결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줄곧 부인해온 내란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하느냐입니다. 정 변호사님, 결과를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신다면요? 글쎄요, 이제 법리적인 판단이 관건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내란죄는 우리나라가 규정한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형법을 보면은 국헌문란이라고 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폭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국헌문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형법 자체가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에다가 추가로 폭동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이 될 것인가. 그런데 지난 12.3 계엄 관련해 가지고 아직 대법원 판례까지는 없지만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른바 그 위로부터의 쿠데타라고 한 개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폭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규현 부장판사도 판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는데도 위법한 수사를 해왔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 대변인,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좀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설령 그러한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건 자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이 될 수 있는지 보면은 공수처법상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명문의 규정이 있지요. 그리고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보면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논리 구조로 바로 지난달 16일에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 35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유죄 판결할 때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는 판단을 정면으로 이미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판결 선고를 하는 지규현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작년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의 사유로 든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10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특검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그동안 20만 쪽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설령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네, 유사한 사례 이전 판결을 봤을 때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가 높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주목이 됩니다. 앞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조 변호사님 어느 정도로 선고가 될까요? 다른 고려 사항이 없다면 사형 선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다른 고려 사항은 1심 구형 이후에 계속 나왔던 것처럼 실질적 집행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래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죠. 이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고 분석하는 분도 있는데 특검이 구형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사법부의 판단은 법적으로 범죄에 상응하는 적합한 판단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범죄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판결을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께 부여하는 것인데 단지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형이 사형이고 감경 사유가 있을 때 혹시라도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내란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마지막 그 선고 구형 과정에서 최후 변론에서도 자기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감경의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까지 네. 고려하면 사형 선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하려면은 그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매우 분명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법원이 사형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 정확히 만 10년 전 2016년 2월 19일입니다. 당시 고성군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일명 임병장 사건에서 사형 선고를 하고 그 뒤 10년간 대법원에 사형 확정 판결이 없습니다. 심지어 2019년에 충남 계룡시에서 강도 살인을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기수가 2021년에 공주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를 추가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기수한테 또 무기를 선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사형 선고를 했는데 그 사건에서조차도 2023년에 대법원은 사형은 과하다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네. 이런 대법원의 경향에 비춰보면은 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 변호사님 그런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면은 국회가 이 계엄을 빠르게 해제를 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경 사유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전혀 그 고려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사실 개변이죠. 그 실제 지금 공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 대부분 이제 진술이라든가 주고받은 뭐 메시지 그리고 비화폰 통화 내역 등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내란의 성공을 철저하게 목적하에 실행을 한 것이고요. 실제 국회에 투입됐던 군사령관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국회를 무력화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함으로써 내란의 완성을 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형 계엄 또 계몽령의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미 나와 있는 증거에 의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오늘 재판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이 법원 출입구를 하나 빼고 지금 거의 다 막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는데 이 앞에 충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구치소에서 계속해서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추석이면 추석, 뭐 설날이면 설날 이렇게 이제 윤 어게인을 이른바 이제 뭐 자극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뭐 윤 어게인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런 선거 관련해서 뭐 중형은 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선고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집회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한 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집회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맞대응으로 뭐 진보단체 쪽에서도 집회 예고 시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뭐 거리상은 조금 멀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약간 좀 과열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집회를 지금 신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충돌 위험이 있고 실제로 윤어게인 쪽에서는 예전에 뭐 서부지법 폭동도 한번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경찰에서 이번 시위가 폭동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 선고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내실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 수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저런 관련된 부분도 포함.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대표께서 지금 발언의 수위와 내용을 계속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국민의힘 당내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에게 전륜 선언을 하라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절연보다 중요한 게 전환이라고 했는데요. 조 변호사님 이거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을 위해서 전환적 메시지를 내겠다.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입장을 내겠다는 건데 그 전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당연히 절연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겠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그냥 이제 당명을 바꾼다는 거나 그 정도의 어떤 입장을 내겠다는 건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논쟁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여야 반응 먼저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 당대표도 집을 6채나 소유하고 있고 투기꾼 좋아하는 말만 쏙쏙 골라 계신데 결국은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는데 당의 운명을 건 거 아니냐. 다주택자를 마귀, 악마로 몰아붙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모든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며 꼬리를 내린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와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 대변인,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장동혁 대표를 보고 정치를 하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대통령이 SNS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도 엄연히 재화이고 상품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결국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지만은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SNS로 정치적 재미를 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129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6만 호 공급을 한다고 했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공급 대책의 재탕, 즉 다시 말해서 5년 반 동안 실행되지 못한 것들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 과천의 경마공원을 옮기고 그 경마장 부지와 방첩사 부지를 묶어서 9,800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네. 이번 주 일요일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그 경마장 새로 옮기는 곳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빨라야 2030년에 착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32년쯤에 경마장을 다 짓고 옮기고 나면은 언제 과천에 착공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본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를 연일 공급해서 매물이 나오도록 쥐어짜도 그건 일시적으로 불과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SNS 논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특혜를 회수하겠다면서 규제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여 대변인님 보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다주택자가 수십 명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정당한 다주택자이고 뭐가 바람직하지 않은 건지 이게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당내에서 기준을 조금 정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또 얼마 전에 SNS에서 밝히셨듯이 그러니까 투기성 다주택자가 주택시장을 교란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시골집이나 아니면은 그 인구 소멸 지역의 뭐 주택들 그리고 그 실거주용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네.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이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이제 꼭 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도 다주택을 약간 줄이려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저는 뭐 이재명 정부의 이 부동산 신규 공급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규 물량 같은 경우에는 뭐 예컨대 이제 아파트 지을 때
보통 3, 4년 이상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실수요자들한테는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주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의 아파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즉시 공급이 가능하고 또 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급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주택 시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신규 아파트 주택보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쏟아내면 이게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뜻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SNS 관련해서 계속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 주택시장의 정상화, 비정상적인 이 투기성, 이 수요를 막기 위한 노력을 조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더니 말을 바꾼다는 취지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인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조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악마한 적 없죠. 다주택자 악마는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고 실거주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에 의해서 계속 어떤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 정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국회가 입법으로서 계속 보완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죠. 네. 4년의 기간을 준 것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안에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이 법률에 의해서 5월 9일 날 종료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시키겠다는 겁니다. 당연한 조치인 거고요. 이걸 예상 못하고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건 다주택자들의 어떤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후에도 다주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손해를 감수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일관되게 이 메시지였고요. 그 이전에 농가주택이라든가 시골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그런 다주택은 다주택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히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나 지금 SNS 메시지에는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여권이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 6채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적극 해명을 했는데 두 채는 지분 상속이고 노무가 실거주 중인 것, 그리고 본인이 실거주 중인 것 모두 보유성이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송 대변인님, 그러면 여권이 약간 비판하고 있는 다주택자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장동혁 대표의 설명을 들으면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장동혁 대표가 집을 매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을 공격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7년 8월에 당시 김수현 수석이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내년 4월, 그러니까 2018년 4월까지 집을 팔라는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네. 실제 통계를 보면은 2018년 4월 이후로도 다주택자가 전체 주택 보유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2019년에 피크를 찍거든요. 반면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작된 2022년에는 전체 주택 소유자 중에서 다주택자의 비율은 14.9%였는데 이 비율이 2024년에도 14.9%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택시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과연 다주택자 때문인가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좀 따져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집이 6채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직관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때 이 당대표가 집이 6채라고 하는 반박 메시지에 묻혀서 힘이 잘 실리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야당 대표의 지위나 국회의원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집을 매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여줄 때 국민들께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고 더 힘이 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당은 장 대표의 주택 6채를, 야당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겨냥하면서 여야 간 부동산 공방 확전되는 모양새입니다. 송 변호사님, 이게 실제로 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다주택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투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그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분당 집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했던 거잖아요. 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니란 말이죠. 장동혁 대표 집이 6채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일이 봤더니 강남 3구는커녕 이른바 마용성에도 집 한 채 없어요. 보니까 구로동에 자기가 사는 집이 있고요. 보령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그건 지역구니까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경상남도 진주에 있고 안양에 있는데 이거는 장인 장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그 상속받은 그러한 집 그 아파트이고 그다음에 대천에 그 부모님이 사시는 그 단독주택 있고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다음에 여의도에 조그마한 오피스텔 하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다라고 하면 실거주이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거다. 더군다나 뭐 안양 아파트인가 거기는 그 처가 식구들하고 같이 상속받은 거라 지분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 사위가 그 정친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분 때문에 다른 그 처가 식구들까지 그 집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든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조그맣게라도 집 한 채는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장동혁 대표가 집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도 시세 차익을 얻을 만한 집은 하나도 없고 시세 차익이 없는데 무슨 양도세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쓸데없는 공허한 싸움을 하지 마시고 진짜 그 우리나라 집값을 바로잡기 위해서 좀 건전한 그러한 그 디베이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복역 중인 이 최순실 씨가 자신이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인데 정 변호사님, 이거 왜 자꾸 이렇게 태블릿 PC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 좀 무모한 소송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손해배상 청구인데 그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거든요. 이런 소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왜 어렵냐면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고 손해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웬만해선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침해됐다라고 하는 권리가 뭐 인격권, 방어권, 더군다나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도 있었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오히려 이런 소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최순실 씨가 뭐 상대방에 대한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소송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 사기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구속 수감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송 대표님, 이게 정 씨가 무슨 일을 벌여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정유라 씨가 개명을 해서 지금은 정유연 씨죠. 그렇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8월, 9월경에 어머니 최서원 씨의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병원비 등등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경에 7천만 원 사기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유연 씨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수사경찰서에 의해서 설 연휴 직전에 체포되어서 지금 교도소로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 보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7천만 원 부분 외에 6억 9,800만 원의 금전 차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해서 현재까지 수사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지가 벌써 10달이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이르기까지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을 해서 발생한 현재 수사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값이 치솟으면서 금은방 절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에서 훔친 화로차로 금은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택시를 5번 갈아타며 달아났지만 경찰의 추적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상점으로 1톤 화로차가 후진해 돌진합니다. 철제 셔터와 유리문이 박살나고 트럭에서 내린 남성은 유유히 가게로 들어갑니다. 돌진부터 금은방 침입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20초. 남성은 망치로 진열장을 부수고 약 3분 만에 귀금속 7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진짜 대놓고 CCTV도 많은 데서 이런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남성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새벽 3시 50분 금온방 인근에서 키가 꽂혀 있는 트럭을 훔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인근의 으슥한 골목길에 트럭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5번에 걸쳐서 타 지역으로 계속해서 택시를 갈아타는 장면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택시비는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하는. 주거지에 숨어있던 남성은 택시 동선을 확인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범행에 쓴 모자와 옷 등을 버리러 나왔다 잠복해 있던 경찰에 딱 걸린 겁니다. 범행 19시간 만에 남성을 검거한 경찰은 훔친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40대 남성은 최근 사업 실패로 쌓인 빚 수억 원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 일본이 먼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 실무협상단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은 미 상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방미는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된 뒤 신속하게 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김여정이 무인기 침투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닷새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남북 간 9.19 군사합의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만 공중 정찰 자산을 묶어두는 안보 비대칭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에 이어 또다시 유감을 표했습니다.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도 일부 복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지 닷새 만입니다. 접경 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체결했던 9.19 합의대로면 군사 분계선 동부 지역은 남북으로 각각 15km, 서부 지역은 남북 각각 10km에서 무인기 비행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의 공중 감시와 정찰만 비대칭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우세한 게 정찰 감시 역량과 그에 따른 정밀 타격 역량인데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먼저 고개를 숙인 건 굴종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사실상 자주국방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체가 누구든 어떤 수단으로든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잇닿아 있는 남북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정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는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력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공식 입장에 조금 전 김여정이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남북 국경 경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이 우리만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면 대북 감시와 정찰 능력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북한이 우리 입장에 좀 호응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남북한 이제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이 2018년도 9.19에 합의가 된 거잖아요. 해상, 지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작년도 7월 달에 우리 국방부에서 국회에 보고한 거 보면 북한은 지금까지 무려 4,050회에 걸쳐서 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해 왔다. 이거는 제가 사실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 날려보낸 데 대해서 어제 정동영 장관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이렇게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의 일정 부분 한계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우리 그 통일부 장관이 지금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데 그중에 공중감시 정찰과 관련된 것도 여기에 포함돼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속에서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높이 이렇게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 평가뿐만 아니고 북한도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재검토하거나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네, 스타님, 그 대북 감시나 정찰을 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거를 지켜보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면 저희가 북한을 다르게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이것도 2019년도에 합참에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게 의미가 있는데요. 무인기를 가지고 대북 이제 표적 식별들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9.19 군사 합의 이후에 44%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무인기 가지고 이걸 확인을 하면 북한의 장사정포를 그전에는 713개까지 식별을 했는데 9.19 군사 합의 이후에는 339개밖에 식별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시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보완할 거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군사위성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고도 정찰기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강이라고 하는 그 정찰기도 있거든요. 네. 영상 촬영하는 거고, RF-16이라고 하는 그 무인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양산 단계에 들어가 있는 멀티 엘티튜드, 그러니까 중고도 무인기죠. MUAV라고 하는 것도 양산 단계에 들어가서 내년 후내년까지 총 10대를 확보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찰 위성으로부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확보가 되면 그나마 좀 보완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네, 실장님, 그러면 네. 이 정동영 장관의 어떤 무인기 침투에 대한 이 사과가 9차 당대회, 북한의 이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는 걸 좀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그건 일견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어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제9차 당대회가 시작을 할 거고요. 아마 네. 빠르면은 이번 주말에도 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당대회를 하면 뭐가 이제 바뀔 거냐 하는 건데, 그중에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당 규약에다가 명시를 하느냐, 그리고 그 명시한 것이 이제 그 적대적 더 국가론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더 이제 이것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이 당 규약에 얼마만큼 포함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우리 정동영 장관이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이 어찌됐든 4월 초로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과 북한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도 없이 그냥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면 한국이 이렇게 소외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어떤 유의미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하나로서 어제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이 9.19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 체결할 당시만 해도 그래도 좀 남북이 사이가 좋을 때, 평화 무드일 때였거든요. 네. 네, 이제 그 이후에 적대적 두 국가론도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에
개선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대화에 나올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안보 이익까지 내주면서 대화에 매달리면은 뭐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쉬웠다라고 하면 아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바로 9.19 군사합의 복원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네. 그만큼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거고요. 이것은 이제 단지 우리 한국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찰하는 것은 전부 다 미국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주한미군의 어떤 자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군하고도 이걸 이제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또 수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으로 그래도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 9.19 군사합의 이후에 정찰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난 뒤에 미국과 최종 합의를 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이렇게 정상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런 정책 결정 절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북한 내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지난 15일 평양 화성지구에 조성된 새별거리 준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13살밖에 안 된 김주애가 마치 어떤 대표자의 느낌으로 새 입주자들을 직접 껴안고 축하를 건네는 장면, 이게 이례적으로 여러 번 부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새별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5년 전이죠. 제8차 당대회 때 5만 호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1만 호가 여기 지금 화성지구였고 그중에 이제 일부가 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그런 병사들 가족들을 위한 그런 주택들이 바로 이제 새별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껴안고 한 것은 결국 이제 김주애를 띄우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김주애를 띄운 것은 결정적으로 올해 보면 올해 1일 날 그러니까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를 하면서 김주애를 중앙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가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정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 자기 딸 김주애가 이 사람이 바로 당신들을 이어서 백두 혈통을 이어나갈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걸 보면 결국은 이렇게 내정화 단계 이것을 이제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새별거리라고 하는 거, 새별이잖아요. 이게 이제 김주애하고도 이제 연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해석은 가능하죠. 이제 김주애가 새 별이다 이런 그렇죠. 의미로. 네네. 네. 그럼 이제 당직을 맡고 공식 후계 지명은 언제 이뤄질지 이것도 궁금하고 네. 이렇게 후계자로 지명이 되게 되면 고모인 김여정이 권력 투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정은이가 김정일로부터 이렇게 권력 승계받은 것은 워낙 짧은 기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유의미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김주애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넘어올 때 그때를 보면 김정일이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거기에서 1974년도 그러니까 김정일이 32살 때 이제 내정이 됐고요. 김정일이 38살 때 공식화됐습니다. 이것도 6차 당대회 때 1980년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김주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정 단계에 있지만 그래도 내정 단계에 있지만 내정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식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제9차 당대 이번에 있게 되는 거기에서는 공식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력투쟁의 문제에 있어서는 김정일도 권력투쟁을 했고 김정은도 권력투쟁을 했습니다.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삼촌 김영주하고 자기 이복 동생 김평일하고 권력투쟁을 했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복 형인 김정남도 죽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투쟁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청소년의 SNS 중독 유해성을 따지는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원고 측은 SNS에 중독돼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게 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 재판은 SNS 유해성 관련 수천 건의 소송에 향배를 가를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Mark, do you have a message to the parents? 법원 앞에는 소셜미디어 피해를 주장하는 부모가 모였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린 청소년의 SNS 중독 유해성 재판에 저커버그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케일리란 20세 여성이 제기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메타 등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을 SNS에 묶어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 여부입니다. 케일리는 미성년 시절 SNS에 중독돼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은 이용자 중독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한 것이라며 부모가 자녀 SNS 사용을 통제해도 중독을 막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They take a vulnerable child. Well, all kids are vulnerable. Their self-esteem and what girls face, especially on these platforms, is horrifying. 메타 측은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는 SNS가 아니라 가정 환경 등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미 전역에서 진행 중인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의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카니발 축제에서 한 참가자가 열정적으로 춤추는 장면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는 카니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열정적인 축제의 현장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카니발이 열리고 있는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지난 13일에 개막한 리우 카니발이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메인 무대에서 열리는 삼바드롬 퍼레이드에만 약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리우 카니발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약 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만 봐도 그 열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카니발 축제 어떻게 시작됐다고 합니까? 네, 브라질 카니발은 가톨릭 전통에서 유래됐는데요. 16세기에 유럽인들이 브라질로 건너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인 사순절을 앞두고 먹고 마시며 노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게 브라질 원주민의 정열적인 삼바춤과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문화로 재탄생한 겁니다.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카니발이 열리고 있지만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이 카니발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전통 문화가 외래 문화를 만나면서 더 폭발적으로 발전한 축제였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눈이 녹는다는 절기 우수인 오늘, 아침에는 다소 쌀쌀한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3.3도로 곳곳이 영하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영남 지방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이 영하 2.8도, 안동은 영하 5.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11도, 창원과 부산 12도로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은 점점 오르면서 오는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후 일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